과학 최후의 미스터리 의식은 무엇인가? 붉은색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운 문제와 감각질. 21세기 과학이 마주한 가장 거대하고 난해한 질문을 꼽으라면 단연 의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학습하며 행동을 제어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뇌의 어떤 영역이 시각을 담당하고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감정에 관여하는지 지도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의식의 쉬운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계적인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난 후에도 결코 해소되지 않는 궁극적인 미스터리가 남습니다. 호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가 어려운 문제라고 명명한 이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모든 정보 처리에 대해 주관적인 경험을 하는가? 뇌 뉴런들이 특정 주파수의 빛에 반응하여 전기화학적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 과정에서 붉은색을 본다는 생생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인칭의 느낌, 즉 감각질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감각질이란 우리의 주관적 경험을 구성하는 질적인 느낌,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초콜릿의 달콤한 맛, 벨벳의 부드러운 감촉, 모차르트, 음악의 아름다움, 사랑에 빠졌을 때의 벅찬 감정 등이 모두 감각질입니다. 우리는 뇌 스캐너를 통해 다른 사람의 뇌 활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펼쳐지는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 즉 감각질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왜 과학 최후의 미스터리일까요? 과학은 객관적이고 3인칭적인 관점에서 측정하고 분석하는 학문인데 의식은 본질적으로 1인칭적이고 주관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뇌라는 물질적 시스템에서 어떻게 비물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관적 경험이 피어오르는가? 이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현대 뇌과학과 심리 철학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입니다. 기계 속의 유령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 의식에 대한 현대적 논쟁의 문을 연 인물은 바로 근대 철학의 아버지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그는 17세기에 이미 어려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직관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심신이원론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코기토를 통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생각하는 나, 즉 정신의 존재만큼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정신을 생각하는 실체라고 불렀습니다. 정신의 본질은 사유의심, 이해, 감정 등이며 그것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비물질적인 존재입니다. 반면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 세계는 연장된 실체라고 불렀습니다. 물질의 본질은 공간을 차지하고 연장, 길이, 폭, 깊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는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생각하거나 느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데카르트는 우주가 근본적으로 다른 두 종류의 실체, 즉 비물질적인 정신과 물질적인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 두 실체가 기묘하게 결합된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런 관점은 영국의 철학자 길버트 라일에 의해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말로 비판적으로 요약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기계와 같고 그 안에는 그 기계를 조종하는 비물질적인 유령, 즉 정신이 살고 있다는 직관입니다. 이 원론은 우리의 상식과 매우 잘 부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르다고 느끼며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계속 존재할 수 있다는 종교적 믿음의 철학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이 원론은 곧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만약 정신과 육체가 이토록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면 대체 이 둘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가? 내가 슬픔을 느끼면 왜 눈물이 나고 내 손이 불에 닿으면 왜 고통을 느끼는가? 데카르트는 내 손과 손에서 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추측했지만 이는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원론을 거부하고 의식을 내 물리적 작용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계 내 속의 유령의식이라는 데카르트의 강력한 이미지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할 때 벗어나기 힘든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의식은 뇌의 산물일 뿐이다. 유물론과 환원주의. 데카르트가 남긴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이원론적 관점에 맞서 현대 과학과 철학의 주류를 이루는 입장은 바로 유물론 또는 물리주의입니다. 유물론의 핵심 주장은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것뿐이며 따라서 의식 역시 뇌라는 물질적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물리적 현상에 불과하다. 이 관점에서 정신이나 영혼은 뇌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신비로운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복잡한 활동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마치 소화가 위와 장의 물리화학적 활동이듯 의식은 수백억 개 뉴런들의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뇌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뇌가 하는 일이다. 유령은 없으며 오직 정교하게 작동하는 기계내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유물론적 접근 방식은 종종 환원주의와 연결됩니다. 환원주의는 복잡한 현상을 근본적이고 단순한 요소들로 나누어 설명하려는 과학적 방법론입니다. 생명현상을 화학으로, 화학을 물리학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심리적 현상인 의식 역시 궁극적으로는 뇌의 신경생물학적 과정으로, 더 나아가서는 원자와 분자의 물리적 운동으로 모두 환원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유물론은 현대 뇌과학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뇌 손상이 기억, 성격,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임상 사례들, 그리고 특정 약물이 뇌의 화학적 상태를 바꾸어 기분과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은 의식이 뇌라는 물질적 기반에 깊이 의존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뇌 활동을 측정하고 조작함으로써 언젠가는 의식의 모든 비밀을 룰리 법칙의 틀 안에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물론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합니다. 뇌의 뉴런들이 특정 패턴으로 발화하는 객관적인 물리적 과정과 붉은색을 본다는 주관적인 경험 감각질 사이의 설명적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왜 특정 뇌 활동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어둠 속의 정보 처리로만 끝나는데 다른 특정 뇌 활동은 생생한 주관적 경험의 세계를 밝히는 것일까? 유물론자들은 이 간극이 우리의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이것이 유물론이 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반박합니다. 이 긴장이 바로 현대 의식 연구의 가장 치열한 전선입니다. 뇌 속의 의식을 찾아서 신경상관물 NCC 탐구, 유물론적 관점에서 의식의 비밀을 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은 의식적인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최소한의 뇌 활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의식의 신경상관물을 찾는 연구라고 합니다. NCC는 특정 주관적 경험의 빨간 사과를 보는 경험이 나타날 때 그 경험과 1대1로 대응하여 항상 함께 나타나는 뇌의 신경활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NCC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의식의 물리적 기반을 밝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저명한 신경과학자인 크리스토프 코우와 프랜시스 크릭 DNA 구조를 발견한 NCC 탐구를 현대 의식 연구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NCC를 찾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과 독창적인 실험 방법을 사용합니다. 뇌 영상 기술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은 뇌의 혈류량 변화를 측정하여 어떤 뇌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주고, 뇌전도는 두피에 전극을 붙여 뉴런들의 정기적 활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해 피험자가 특정 의식적 경험을 할 때 뇌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합니다. 양안 경쟁 실험 NCC를 찾는 데 사용되는 가장 유명한 실험 중 하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의 왼쪽 눈에는 빨간색 격자 무늬를, 오른쪽 눈에는 파란색 격자 무늬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피험자의 뇌는 두 이미지를 동시에 인식하지 못하고 몇 초 간격으로 빨간색 무늬와 파란색 무늬를 번갈아 가며 의식적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시각 정보는 계속 동일하지만 피험자의 주관적 경험만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때 뇌 활동을 측정하면 주관적 경험의 변화와 정확히 일치하여 변하는 신경활동 패턴, 즉 NCC의 후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초기 연구들은 뇌의 특정 영역, 예를 들어 시각 피질의 일부나 전두엽 등이 의식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의식이 뇌의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등 뇌의 후방 피질 영역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형성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활동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CC를 찾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NCC는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인과관계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특정 신경활동이 왜, 그리고 어떻게 붉은색이라는 주관적 경험을 낳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C 탐구는 의식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을 구체적인 과학적 탐구의 대상으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의식 연구의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통합된 정보다 통합정보 이론과 파이, 뇌 속에서 의식의 신경상관물 NCC를 찾는 것을 넘어 의식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 중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과학적 이론 중 하나가 바로 신경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줄리오 토노니가 제안한 통합정보이론입니다. 통합정보이론은 의식의 본질을 정보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는 대담하고 수학적인 이론입니다. 통합정보이론의 출발점은 의식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현상학적 특징, 즉 공리에서 시작합니다. 의식 경험은 첫째, 정보가 풍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은 무수히 많은 가능한 경험들 중 하나이며, 붉은 색을 보는 경험은 파란색이나 초록색을 보는 경험과 다르다. 따라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의식 경험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왼쪽 시야와 오른쪽 시야를 따로 경험하지 않고 시각과 청각을 분리해서 경험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감각과 생각은 하나의 통일된 분해할 수 없는 전체로서 경험됩니다. 토노니는 바로 이 두 가지 특징, 즉 정보와 통합이 의식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를 생성하면서 동시에 그 정보를 분리된 조각이 아닌 하나의 전체로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이러한 통합된 정보의 양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척도로 파이라는 값을 제안했습니다. 파이 값이 높을수록 그 시스템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지며 파이가 0이면 그 시스템은 의식이 없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대뇌 피질은 수많은 뉴런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생성하면서도 동시에 그 정보를 하나의 통일된 경험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높은 파이 값을 가지며 따라서 의식을 가집니다. 반면 손에는 뉴런 수는 더 많지만 그 연결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모듈화되어 있어 정보를 통합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파이 값이 낮고 의식 경험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통합정보이론의 가장 혁명적인 함의는 의식이 뇌라는 생물학적 기관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론적으로 뇌와 동일한 수준의 통합된 정보를 가진 인공지능이나 심지어 다른 어떤 종류의 시스템이라도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이론은 의식이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파이 값에 따라 다양한 수준을 가질 수 있는 연속적인 현상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동물이나 심지어 단순한 시스템의 의식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통합정보이론은 여전히 발전 중인 이론이며 많은 비판도 받지만 의식을 과학적,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식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의식은 뇌의 스포트라이트다. 전역 작업 공간 이론 GWT 통합정보이론 IIT의 의식의 현상학적 구조와 정보 이론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와 경쟁하는 또 다른 주요 이론인 전역 작업 공간 이론은 인지심리학과 컴퓨터 과학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의식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GWT는 인지과학자 버나드 바스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이후 스타니슬라스 드엔과 같은 신경과학자들에 의해 뇌과학적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GWT는 우리의 마음을 거대한 극장에 비유합니다. 이 극장에는 수많은 배우와 스태프들이 무대 뒤에서 각자 바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 뒤의 활동들은 모두 무의식적인 정보 처리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조절하며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대부분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 극장의 무대 위에는 단 하나의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배우만이 극장 전체에 있는 수많은 청중들에게 자신의 대사와 연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GWT에서 의식이란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정보와 같습니다. 즉, 수많은 무의식적 처리 과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정보 하나가 선택되어 저녁 작업 공간이라는 무대 위로 올라오면 이 정보는 뇌의 다른 모든 전문화된 영역 기억, 언어, 운동 제어 등에 널리 방송됩니다. 이렇게 정보가 뇌 전체에 공유되어 유연하고 통합적인 처리가 가능해지는 상태가 바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에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를 보았을 때 그 시각 정보와에는 수많은 다른 감각 정보들, 라디오 소리, 핸들의 감촉 등을 제치고 뇌의 저녁 작업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즉시 뇌 전체로 방송되어 기억 시스템, 과거의 경험 검색, 감정 시스템 두려움 생성, 운동 시스템 브레이크를 밟는 동작 실행 등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위기 상황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게 만듭니다. GWT는 의식이 왜 한 번에 하나의 내용만을 다룰 수 있는지 제한된 용량, 그리고 의식적인 정보가 왜 우리의 기억, 학습, 행동 결정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신경과학적 연구들은 실제로 어떤 정보가 의식될 때 전두엽과 두정엽을 중심으로 뇌의 광범위한 영역들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전역적 점화 현상이 나타남을 보여주며 GWT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WT 역시 IIT처럼 왜 이 방송되는 정보에 주관적인 느낌 감각질이 동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 나 자아와 서사적 자아, 의식에 대한 탐구는 필연적으로 그 의식을 경험하는 주체, 즉 나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내 머릿속 어딘가에 살면서 나의 몸을 조종하고 나의 경험을 통일하는 실체적인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 머릿속에 작은 난쟁이가 앉아 스크린을 보고 조종관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과 철학은 이러한 실체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아 역시 내가 만들어낸 정교한 환상 또는 이야기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뇌를 아무리 탐색해도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앙관제탑이나 자아센터 같은 곳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의 자아감은 뇌의 여러 영역이 협력하여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구성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 대한 소유감, 이것이 내 몸이라는 느낌은 두정엽의 특정 영역과 관련이 있고, 자전적 기억, 내 삶의 이야기는 해머와 내측 전전두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개념은 서사적 자아입니다. 인지과학자 데니얼 데닉과 같은 학자들은 우리의 자아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 미래의 기대를 엮어 끊임없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뇌는 마치 소설가처럼 뒤죽박죽인 경험의 파편들을 모아 개연성 있는 줄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나라고 명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서사적 자아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서사적 자아의 신경학적 기반으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지목됩니다. DM에는 우리가 아무런 과제에 집중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즉, 기본 상태일 때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네트워크 영역입니다. 이 네트워크는 자기 성찰, 과거 회상, 미래 계획, 타인의 마음 추측 등 나와 관련된 생각들을 처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조차 끊임없이 나라는 이야기를 편집하고 강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나는 내 머릿속에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뇌 활동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과정이자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오래된 철학적 질문에 대해 나는 나의 뇌가 나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이야기다라는 놀라운 대답을 제시합니다. 꿈, 명상, 그리고 환각 변성의식 상태의 비밀.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정상적인 깨어있는 의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변성의식 상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태들은 정상 의식에 숨겨진 작동 원리를 드러내고 의식의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창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꿈. 꿈은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변성의식 상태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생생한 시각적, 감정적 경험을 하고 때로는 비논리적이고 기괴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됩니다. 꿈을 꿀 때 우리의 뇌, 특히 감정과 시각을 담당하는 영역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논리적 추론과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의 활동은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꿈의 내용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꿈의 연구는 의식 경험이 외부 감각 자극 없이도 내 내부에서 순수하게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억의 통합이나 감정 조절과 같은 의식의 잠재적인 기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명상. 명상은 의도적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조절하여 도달하는 독특한 의식 상태입니다. 숙련된 명상가들은 자아라는 느낌이 사라지고 자신과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초월적 경험을 보고합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나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감소하고 현재 순간에 대한 주의를 담당하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자아가 뇌의 특정 활동 패턴에 의해 유지되는 구성물이며 훈련을 통해 그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 환각. LSD나 실로시빈 마법 버섯의 성분과 같은 환각제는 뇌의 정상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매우 강렬한 변성의식을 유발합니다. 사용자들은 감각이 뒤섞이는 공감각을 경험하거나 신비로운 환상을 보고 자아가 완전히 해체되는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뇌 영상 연구들은 환각제가 뇌의 DMN을 일시적으로 와해시키고 평소에는 소통하지 않던 뇌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자유롭게 연결되도록 뇌 엔트로피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뇌가 평소에는 효율성을 위해 정보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이 통제 구조가
바로 우리의 정상의식을 형성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성의식 상태들은 의식이 단일하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뇌의 동적인 상태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연하고 다층적인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정상의식의 비밀은 어쩌면 그 그림자인 비정상의식의 세계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의식은 언제 사라지는가? 마치 혼수 상태, 그리고 수면의 경계. 의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반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사라지거나 극도로 저하되는 경계선상의 상태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의식의 존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신 마취.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 상태에 빠진 환자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잠과는 다른 의식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마취제가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 특정 마취제들은 뇌의 여러 영역, 특히 대뇌 피질과 시상 사이의 정보 교환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의 각 부분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을지 몰라도 그 정보들이 서로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줄리오 토노니의 통합정보이론 IIT에서 주장하는 통합이 의식의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두 번째, 혼수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수 상태는 의식과 각성이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회복되더라도 일부 환자는 눈은 뜨고 잠에서 깨어나는 주기를 보이지만 주변 환경이나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의식의 흔적은 전혀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뇌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이러한 환자들의 뇌 활동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은 테니스를 치는 상상을 해보세요와 같은 지시에 대해 정상인의 뇌와 유사한 특정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도 그들 중 일부에게는 여전히 어떤 형태의 내면에 의식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하며 의식의 정의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깊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깊은 수면.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는 깊은 수면 상태는 꿈을 꾸는 렘 수면과 달리 의식적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의 뇌파는 매우 느리고 동기화된 거대한 파동의 형태를 보입니다. 이는 뇌의 뉴런들이 복잡한 정보 처리를 하기보다는 마치 군인들이 모두와 함께 쉬어 구령을 외치듯 단순하고 동기화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뇌 정보 처리 복잡성이 감소하면 의식도 사라진다는 이 현상은 의식이 뇌의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의식의 경계선을 탐구하는 연구들은 의식이란 뇌의 여러 영역이 서로 빠르고 복잡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그것을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묶어낼 때 비로소 창발하는 현상이라는 그림을 점점 더 명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의식은 양자 현상인가? 로저 펠로즈의 양자뇌 이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뇌과학 이론들은 고전적인 뉴턴 물리학과 생물학의 틀 안에서 의식을 설명하려 합니다. 즉, 뇌를 복잡한 생화학적 컴퓨터로 보고 그 작동 원리를 파악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와 사상가들은 이러한 고전적인 접근만으로는 어려운 문제, 즉 주관적 경험 감각질의 기원을 결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해답을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인 양자역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양자의 가설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정교한 이론이 바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저명한 수학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와 마취과 의사인 스튜어트 하메로프가 함께 제안한 조화로운 객관적 환원 이론입니다. 펠로즈는 인간의 이해나 직관과 같은 정신활동, 특히 수학적 진리를 파악하는 능력은 현재 알려진 어떤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비계산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특별한 정신활동의 근원을 양자역학의 파동함수 붕괴라는 미스터리한 현상에서 찾았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가능한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붕괴합니다. 펠로즈는 이 붕괴가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근본적인 기하학 구조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물리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의식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 과정은 뇌의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하메로프는 그 장소로 뉴런의 세포 골격을 이루는 미세소관이라는 단백질 구조물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미세소관 내부가 외부의 열적 잡음으로부터 격리된 환경을 제공하여 수많은 양자 중첩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펠로즈가 말한 객관적 환원이 조화롭게 일어나면서 하나의 의식적 순간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 소리를 모아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말입니다. 오케스트레이티드 감쇄 이론은 의식의 신비로운 비계산적 측면을 양자역학의 미스터리와 연결시킨 매우 대담하고 매력적인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주류 신경과학계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뇌처럼 뜨겁고 축축한 환경에서 이세소관과 같은 구조물이 의미 있는 시간 동안 양자적 상태 양자, 결맞음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극저온의 진공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 비판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이론은 의식이라는 현상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깊은 물리 법칙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중요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의식이 있을까? 까마귀, 돌고래, 그리고 문어의 마음. 의식에 대한 탐구는 자연스럽게 그 범위를 인간 너머로 확장하게 만듭니다. 의식은 과연 인간만의 전유물일까? 다른 동물들도 우리처럼 주관적인 경험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철학적 논쟁의 대상이었지만 최근 동물 행동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으로 점차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 데카르트는 동물을 영혼 없는 기계로 보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의식이 흑백 논리처럼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마치 조광 스위치처럼 다양한 수준과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저명한 신경과학자들은 케임브리지 의식 선언을 통해 인간이 아닌 많은 동물 모든 포유류와 조류, 그리고 문어 등 역시 의식의 신경학적 기질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의 의식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뇌 구조를 비교하여 그 내면 세계를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중요한 척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인식 동물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는 거울 테스트는 자기인식의 고전적인 지표입니다. 침팬지, 돌고래, 코끼리, 그리고 심지어 까마귀까지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미래 계획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 도토리를 숨기는 것을 넘어 특정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현재의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이 일부 동물에게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는 나중에 사용할 도구를 미리 챙겨두고 서양 어치는 미래에 배고플 것을 대비해 특정 먹이를 숨겨둡니다. 도구 사용과 문제 해결,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나뭇가지를 굽으려 갈고리를 만들고 침팬지는 돌을 망치로 사용하여 견과류를 깨는 등 복잡한 도구를 사용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추상적인 사고, 능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감과 사회성 코끼리는 동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지는 동료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 구해주려는 행동을 합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의 원시적인 형태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동물과는 전혀 다른 진화의 길을 걸어온 문어의 지능과 의식은 큰 미스터리입니다. 문어는 놀라운 위장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개체마다 다른 뚜렷한 성격을 보여주며 외계 지성에 가장 가까운 사례로 꼽힙니다. 동물의식에 대한 연구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며 의식이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진화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복합적인 현상임을 알려줍니다.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의식의 기원과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인공지능과 중국어 방논증,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인공지능 AI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언젠가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인공지능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가장 뜨거운 철학적 논쟁거리입니다.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졌는지를 판단하는 고전적인 기준으로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심사관이 보이지 않는 상대와 텍스트로 대화를 나눈 후 그 상대가 인간인지 기계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거대 언어 모델들은 이미 많은 경우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생성해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의식이나 이해를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철학자 존 설은 매우 유명한 중국어 방사고 실험을 통해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한 남자가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방 안에는 영어로 된 거대한 규칙 책자가 있습니다. 방 밖에서는 사람들이 중국어 질문이 적힌 종이를 문틈으로 밀어 넣습니다. 남자는
그 한자의 모양을 보고 규칙 책자에 적힌 지시 만약 이런 모양의 기호가 들어오면 저런 모양의 기호를 찾아서 내보내라에 따라 해당하는 중국어 답변 기호를 찾아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방 밖의 사람들은 이 방이 중국어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고 있으므로 방 안에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방 안의 남자는 여전히 중국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기호들을 규칙에 따라 조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존설은 현대의 컴퓨터가 바로 이 중국어 방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컴퓨터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칙에 따라 기호를 처리하여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할 수는 있지만 그 기호가 의미하는 바, 즉 의미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AI는 의식을 시뮬레이션 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의식이나 이해를 가질 수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중국어 방 논증은 인공의식에 대한 논쟁의 핵심을 짚습니다. 의식이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고 올바른 출력을 내보내는 기능의 문제일까요? 기능주의 아니면 뇌와 같은 특정 생물학적 기관의 고유한 속성이어야만 할까요? 만약 AI가 언젠가 우리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하고 심지어 스스로 나는 고통을 느낀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으며 이는 미래 인류가 마주하게 될 가장 어려운 기술적, 윤리적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의식은 우주에 편재한다. 범심론이라는 제3의 길. 의식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두 가지 극단적인 입장 사이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는 데카르트처럼 의식 정신과 물질이 근본적으로 다른 실체라고 보는 이원론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이 뇌라는 물질의 산물일 뿐이라고 보는 유물론입니다. 이원론은 둘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유물론은 어려운 문제, 즉 물질에서 어떻게 주관적 경험이 생겨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 오랜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최근 일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고대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은 제3의 길, 즉 범심론을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심론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식 또는 의식의 원시적 형태의 우주의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특징이며 모든 물질의 내재에 있다고 주장하는 매우 대담한 이론입니다. 즉 의식은 인간이나 동물의 뇌처럼 복잡한 시스템에서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전자, 쿼크, 광자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입자들 수준에서부터 이미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범심론에 따르면 전자는 질량이나 전하와 같은 물리적 속성뿐만 아니라 극도로 단순하고 희미한 형태의 경험 또는 원시 의식이라는 내면적 속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시 의식은 너무나도 미미해서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의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시 의식을 가진 입자들이 원자, 분자, 세포, 그리고 뇌와 같이 점점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결합하면서 그 내면적 속성 역시 함께 결합하고 복잡해져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풍부하고 정교한 거시적 의식이 창발한다는 것입니다. 범심론은 유물론과 이원론의 문제점들을 우아하게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 물질에서 의식이
갑자기 생겨나는 신비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식은 처음부터 물질의 본질적인 속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론의 함정 회피 정신과 물질을 그 개의 다른 실체로 나누지 않고 모든 실체가 가진 두 개의 측면의 면적, 물리 속성과 내면적 정신 속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범심론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합 문제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전자들의 미미한 원시 의식들이 결합하여 나라는 하나의 통일된 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작은 의식들을 단순히 더한다고 해서 하나의 큰 의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결합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이 범심론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범심론은 아직 주류 과학 이론은 아니지만 기존의 패러다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의식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으로 가득 찬 우주 속에서 잠시 깨어난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은 왜 진화했는가? 생존을 위한 최고의 도구, 혹은 우연한 부산물. 의식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의식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기능적인 질문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복잡한 정신 활동인 의식은 생존과 번식의 어떤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했기에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복잡한 뇌가 만들어낸 우연한 부산물에 불과할까요? 첫 번째, 의식의 기능적 이점 생존 도구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식이 생존을 위한 매우 강력하고 유연한 도구로서 진화했다고 봅니다. 통합적 정보 처리 의식은 다양한 감각 정보 시각, 청각, 촉각 등 내면의 기억, 목표를 하나의 통합된 장면으로 묶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대해 전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무의식적인 반사작용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미래 계획과 시뮬레이션 의식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행동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생존 확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의식, 특히 자기인식과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는 능력마음 이론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낄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협력, 경쟁, 속임수 등 고도의 사회적 전략을 가능하게 하여 집단 내에서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 의식은 우연한 부산물 부수현상설. 반면 일부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의식, 특히 감각질이라는 주관적 경험 자체가 어떤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부수현상설이라고 불립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생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뇌의 정보 처리 능력 그 자체이며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관적 느낌은 마치 달리는 기차에서 나는 소음처럼 실제 기차를 움직이는 데에는 아무런 인과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부작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 바로 철학적 좀비입니다. 철학적 좀비는
우리와 외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반응하지만 내면에는 아무런 주관적 경험 감각질도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 그런 좀비가 가능하다면 이는 주관적 의식이 생존의 필수적인 기능이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화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정신 현상이 아무런 기능도 없이 진화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고통이라는 불쾌한 감각질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에 즐거움이 없다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으려는 동기가 약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적 경험은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강력한 동기부여 시스템으로서 진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식이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우리 자신 과학과 철학이 마주한 마지막 지평. 우리는 의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인류 지성이 마주한 가장 깊고 가장 어둡고 가장 매혹적인 미스터리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시면에서 출발하여 의식을 뇌의 물리적 산물로 보려는 현대 과학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탐험했습니다. 뇌 속에서 의식의 흔적 NCC를 찾고 그것을 통합된 정보 IIT나 전역적 작업 공간 GWT과 같은 정교한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눈부신 노력들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학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차머스가 던졌던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거대한 산처럼 서 있습니다. 뇌의 이론들이 주고받는 객관적인 전기 신호의 폭풍에서 어떻게 나라는 1인칭의 주관적인 경험에 우주가 태어나는가? 물질과 마음 사이에 이 거대한 간극은 아직 그 어떤 이론도 만족스럽게 메우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과학의 경계를 넘어 더 대담한 상상력의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의식이 우주의 근본 구조에 짜인 양자 현상일 수 있다는 양자의 가설, 모든 물질에 원시적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범심론의 기묘한 세계를 엿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계를 넘어 동물과 인공지능의 마음을 상상하며 의식의 정의를 확장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식에 대한 단 하나의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쩌면 의식은 뇌라는 국소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의 더 깊은 원리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의식은 우리가 3인칭의 객관적인 언어로는 결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1인칭적인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의식에 대한 탐구는 결국 알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향한 탐구입니다. 그것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어쩌면 예술과 종교까지 인류의 모든 지적 자산을 동원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도전입니다. 비록 최종적인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들고 우리 존재의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느끼고 존재하는 이 불가사의한 의식의 불꽃을 품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할 운명일 것입니다.